아까랑 이어서 주택정책 중에서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는 일단 개념부터 좀 보자는 거죠. 개념. 임대료 보조는 개념. 에서 1번 개념. 296페이지 1번의 개념에서 니은번 한번 봐봐요. 니은번. 임대료 보조에서 니은번.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그리고 지금 이 책 갖고 공부하세요? 왜? 기본서 안 보시고? 5, 6월까지는 기본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은 그냥 나중에 7, 8월 때 문제집 할 때 볼 책인데 지금은 정리만 해놓으시라고 그랬지. 수업 들으시면서. 모르겠어요. 뭐. 시키는 대로 지질이 안 하시니까. 분명히 5, 6월 달까지는 기본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기본적으로 기본서로 나가잖아요. 요약집으로 나가는 부분은 기본서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뭔가 내용이 빠져 있거나 좀 읽어도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맘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시니까 어떡하겠어. 기본서 갖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기본서 언제 읽어보실 거예요. 니은번 봐요. 니은번. 개념에서 니은번.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말해요. 이걸 임대료 보조라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보조해준 만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 부릅니다. 그럼 개념이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책은 일단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써놨잖아요. 근데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누구만 움직이고 있어요? 수요곡선과 공곡선 중에. 수요곡선만 움직여요. 그럼 얘는 지금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줬을 때 효과를 설명해 둔 거예요.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줬을 때. 그러니까 책의 순서가 이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먼저 나올 게 아니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98페이지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수요 측 보조라는 거와 공급 측 보조라는 걸 구별해 놨죠. 그럼 그 수요 측 보조 밑에다가 그 정책 효과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일단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뭐와 뭐로 나누시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자.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수요 측 보조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급 측 보조로 어떻게 한다? 나눠보신다. 그러면 수요 측 보조에서는 디귿번 한번 봐요. 디귿번.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에는 디귿번 가격 보조 방식이라는 거와 소득 보조 방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크게 따로 설명 안 해놓고 299페이지에 그냥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첫 번째는 임대료 보조에서 시험에 물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로 나눠지는 거 가격 보조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집세 보조라고 부르는 애와 두 번째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라고 부르는 애를 어떻게 보시자? 구별해 보시자는 거예요. 구별해 보시자. 그러면 가격 보조는 뭐냐면 가격 보조는 주택을 실제로 임차했을 때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뭘? 집세의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살고 있는데 그 월세가 한 달에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100원 중에 50원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국 100원짜리 집을 얼마 내고 살고 있는 거니까 50원 내고 살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에 뭘 떨어뜨리는 상대 가격을 하락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가격 보조인 거죠. 그럼 이 보조금을 왜 줬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즉 집사라고 이걸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주택을 임차할 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 대신 내주는 거니까 집세를 대신 내주니까 무조건 집을 임차해야만 이 보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수요를 늘린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책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 물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어린이집에 가는 아기가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그 어린이집 그 뭐예요? 원비? 그것도 원비라고 하나? 어린이집 원비? 그거 정부에서 대신 내주죠. 그래서 무슨 카드 만들면 그게 무슨 카드더라? 우리 아이 사랑 카드. 예, 그거 만들면 그거로 원비 결제하면 내 통장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뭐요? 그게 가격 보조의 형태요. 집에 애가 있으니까 이거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시더라고. 우리 집도 지금 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뭐로 보면 돼? 아이 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정부에서 그거를 대신 내주는 걸 뭐로 이해하시자? 가격 보조, 집세 보조로 이해하시면 되고, 소득 보조는 뭐냐면, 소득 보조는 정부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뭐 하면, 충족을 하면 무조건 뭘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얘는 보조금을 줄 때 뭐를 직접 주는 거예요? 현금을 직접 주는 거예요, 현금을. 그래서 정해놓은 날짜에 정해놓은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한테 정해진 금액을 다달이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만큼 나의 뭐가 늘었다?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애가 어린이집 가기 전에 1년 동안에는 충청남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그 애 낳고 1년 동안은 육아보조비인가? 그래서 다달이 20만 원씩이 현금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2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은데 1년 딱 되면. 그래서 그건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키우든 무조건 얼마씩을 20만 원씩을 다달이 들어온 거예요, 통장에. 네. 그러면 이 통장에 이 돈이 들어오는 거는 원래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충당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라. 집사람 명의로 돼 있는 통장으로 들어가서 뭐 말로는 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놨다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어디다 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받아서 뭐 하는데 쓸 수도 있지만 월세 내는데 쓸 수도 있지만 이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해도 되죠. 현금이 직접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데 쓰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고기 구워 먹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꽁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나는 뭐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아 이러면서 효용증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증대 측면에서는 얘가 더 어떨 수 있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 물어요, 이거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298페이지 맨 밑에 298페이지 맨 밑에 애가 지금 뭐 학교 다니고 이런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걸요? 지금 그때도 있으셨나?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네 애들, 동선의 애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맨날 저희 보고 하는 얘기가 애 키우기가 진짜 쉬워졌다고. 그때보다. 똑같은 것 같은데. 리을번 봐요, 리을번. 298페이지 리을번.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그러면 소비자 효용이라는 건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뭐 받았으니까? 현금 받았으니까. 그때는 뭐가 유리하고? 소득보조가 더 유리하고. 정부의 정책적 입장, 즉 주택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뭐로 주는 게? 집세를 대신 내주는 가격 보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물어요, 시험 문제. 이거 있습니다. 구별하라고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 있는 거 뒤로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줬을 때 그 효과. 그럼 정책 효과 분석할 때는 항상 뭐함으로 나누셔라?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이제는 나누시는 게 이제 뭐 습관이 됐죠.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누셔서 단기에는 누구의 변화가 없다? 공급의 변화가 없다. 장기에만 공급이 변한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정부에서 집 구하라고 돈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럼 이 돈 받은 사람들은 그 돈 받아서 뭐 하라고 했어? 임대주택 구하러 가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그만큼 어떻게 되겠다? 늘어날 거예요. 단기에는 누구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공급 변화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테고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즉 가격이 어떻게 되겠구나? 올라가겠죠. 그럼 가격 올라가는 만큼 공급자들은 뭘 얻어요? 초과이윤 얻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뭐예요? 단기 효과의 가장 전형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요. 수요자한테 이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수요만 늘어날 뿐 장기적으로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운 정책 효과에서 가격이 올라서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게 되면 그 이윤이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 뭐를 늘린다? 공급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만 늘어날 뿐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수요도 늘고 장기적으로 뭐도? 공급도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증가인 공급의 증가인 배우실 때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게 뭐였어?
보조금의 지급.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주어지면 이걸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줬으니까 수요만 늘어난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초과인을 얻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 모두 늘려줄 거다. 공급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는 거예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수요자만 지원한 거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OX? X. 그렇게 물어요. 근데 내용 하나도 모르고 들으시는 분은 다 맞는 말 같지 뭘.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줬다니까 수요한테만 영향을 주고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줄 것 같은 거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공급도 늘어난다. 그 책에 말 되게 많이 써놨는데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99페이지 가보시면 보조금을 누구한테 줬을 때? 공급자한테 줬을 때 그걸 공급측 보조라 부르는 거죠. 그럼 이때 공급자에게 보조를 하는 방식은 기억에 있는 것처럼 주택 건설업자, 즉 임대주택 건설회사한테 저리로, 싼 이자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들한테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을 하거나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을 하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만큼 세금 덜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자 덜 내도 되고 세금 덜 내도 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가 주는 거예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줄어드는 건 새로 짓지 않는 한 아무런 영향도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때 비용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공급은 어떻게 될 테고? 증가할 테고 공급부터 늘어났으니까 임대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수요자들 입장에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가격이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주택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핑계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줬을 때 나타나는 정책 효과를 물어요. 그럼 아까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눠져 있는 효과는 수요에서만 나타나는 효과고 공급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줬으니까 공급만 변화할 뿐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가 아니라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든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주든 결국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못 는다. 공급도 는다. 그래서 수요 공급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증가인 공급의 증가인 할 때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거 5가지 설명했잖아요. 보조금의 지급, 세금 감면, 대출 이자율의 하락, 그 다음에 금융의 확대, 정부 규제의 완화. 그 중에 첫 번째 게 뭐예요? 임대료 보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뭘.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낼 때 임대료 보조만 한 문제로 문제를 구성하면 지금 해 있는 거 이 내용 얼마 안 되잖아요. 책에도 뭐 기껏해야 정책효과 설명되어 있는 거 그래프 빼고 나면 한 페이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5개 지문을 만들다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 언급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럼 문제가 겁나 쉬워지죠. 설명 다 해놓고 틀린 거 고르라고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뽑아요. 임대료 보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대료 보조를 수요자한테 하면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지문 하나만 딱 뽑아서 임대료 규제 정책의 지문 2개, 임대료 보조에서 하나, 뭐 공공주택 공급에서 2, 그래서 3가지 정책을 다 뒤섞어서 물어보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패턴은 2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내면 너무 쉬워지니까 지문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그것만 다른 문제 내면서 같이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정책 문제에서는 그 정책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려고 하는 3가지 정책을 다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임대료 규제는 그 와중에도 별도로 하나 내요, 보통.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있는 주택정책 중에 3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얘는 뭐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효과가 똑같아서 그냥 공공주택 공급정책으로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제일 먼저 개념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책의 299페이지 의의에서 기억번의 2번째 줄 요약집으로는 이게 똑같이 109페이지 연결되어 있죠. 299페이지 2번째 줄에 보면 맨 끝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사적 시장의 주택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제일 중요한 말은 그 다음 줄이죠.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하게?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는 걸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간이 공급하는 사적 주택만 있던 시장에 이거랑 품질이 어떤 비슷한 공공주택을 제일 포인트는 뭐예요? 이 주택보다 훨씬 어떻게 하게? 저렴하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던 임차인들은 또는 여기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집보다 훨씬 가격이 싼 집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은 월세가 50만 원인데 얘는 10만 원만 내도 된대야. 그럼 너도 나도 앞다퉈 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로 이사 온 사람들은 그만큼 임대료 부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정책을 뭐란다? 이걸 공공주택의 공급정책이라 불러요. 그럼 이건 개념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묻는 건 당연히 그 효과 물어보겠죠. 뭐. 그럼 효과를 분석할 때는 항상 모함으로 나누시랬으니까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누시는데, 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시장이 뭐로 분리돼요? 둘로 분리돼. 즉 민간에서 지은 뭐하고 사적주택, 즉 사적주택이 공급되는 시장하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누구?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시장으로 시장이 분리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도 이걸 묻겠죠, 뭘. 그래서 사적주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공공주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뭘. 책 한번 읽어볼게요. 300페이지 가보시면 정책 효과를 동그라미 2번 단기효과, 동그라미 3번 장기효과로 나눠놨는데, 기억본 보시면 이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본 주택시장이 모험으로 나눠진다.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나눠지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항상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나오면 머릿속에 사적시장에서 나타나는 일과 공공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을 구별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은번 해봐요. 사적 임대지 시장의 임차인은 자기가 살던 집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공임대시장으로 어떻게 돼요?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일로 이사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그만큼 어떻게 됐어? 빈집 됐죠. 빈집. 그럼 요게 빈집이 된 만큼 사적시장의 수요는 그만큼 어떻게 된 거다?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빈집이 그만큼 생겼으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앞다퉈서 가격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낮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 하락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공공주택은 아까 포인트가 뭐랬어요? 이 사적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했다며요. 그러면 얘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어때요? 싸죠, 뭘. 그래서 디귿번 봐요, 디귿번.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공공시장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그러니까 공공주택으로 새로 이사간 사람이나 사적시장의 임차인, 그러니까 원래 사적주택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단기적으로는 뭘 본다? 둘 다 혜택 봐요. 왜? 자기가 살던 집보다 임대료가 떨어졌고 여기는 원래부터 싸게 공급을 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일로 이사간 사람이나 언제는? 단기에는 둘 다 혜택을 본다는 거죠. 단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단기에는 둘 다 혜택 본다. 그러나 이게 언제가 되면? 장기가 되면. 기억번 봐요. 사적시장의 임대료 하락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수익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 집들을 그냥 남겨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급을 줄여버려요. 사적주택 양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사적시장의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서 공급자들은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적시장의 공급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건 두 번째 줄, 니은번에 이때 사적시장에서 감소하는 이 공급량이 누구랑 똑같다? 정부에서 공급해준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요만큼 아까 수요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요로 이사 가느라고 수요가 줄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수요 줄은 양은 누구랑 똑같아? 정부에서 공급해준 양과 똑같아요. 그럼 이 수요가 줄어들었던 양만큼 뭐가 줄었으니까? 공급이 줄었으니까 결국 이 공급 줄어드는 양은 정부에서 지어준,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과 어떻다? 양이 똑같습니다. 그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났던 만큼 어떻게 됐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그 밑에 이때 사적 시장에서 감소하는 공급량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과 일치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양은 어떻게 된다? 불변입니다.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양은 불변이에요, 불변. 이거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 그리고 물어보면 다 걸려들어요. 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줬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며요. 그러면 주택량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계는 늘어요. 근데 뭐가 되면, 장기가 되면 그 늘려준 만큼 뭐가 줄었기 때문에, 사적주택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주택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물어보면 틀리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말 따라가면 당연히 틀리게 돼 있어. 공공주택 공급해줬으니까 아 전체 주택량 늘었구나. 늘긴 뭘 늘어? 늘은 만큼 어떻게 됐는데? 줄었으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그 수요 줄어든 만큼 모두 줄었으니까 공급도 줄었으니까 원래 균형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적주택의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돼요. 그 말은 원래 수준까지 가격이 다시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번에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원래 수준까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사적시장의 임차인들, 즉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싸게 집을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해요. 그래서 사적 임차인들은 더 이상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공공주택은 여전히 어떻게 팔아요? 싼 임대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만 언제도 장기에도 계속 뭘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죠, 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구별할 줄 아시면 되죠, 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늘었으니까 공공주택 공급해줬으니까 전체 주택량은 늘어난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전체 주택량인 변화가 없다. 그러면 마지막 나와 있는 거 그 리을번에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사적시장과 공공시장의 임대료. 그럼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적주택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임치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죠. 사적주택의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됐고 공공주택은 싸잖아요. 임대료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민간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그러니까 민간이 공급하는 개인이 임대 놓는 집에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임대료가. 근데 어디서 놓는 거 들어가면? 주공 아파트 들어가면 월세가 훨씬 싸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몇 개 생긴 거예요? 2개.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뭘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중가격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공공주택 공급 문제를 물었다. 공공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물었다. 그러면 정책 효과 물어보면 무조건 모함으로 나눠서 사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눠서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죠. 그 시험 문제 이런 거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정책이라고 해서 공부해야 될 3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실제 문제점만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몇 페이지 가시면 돼요? 320페이지인가를 가보시면 320페이지를 가보시면 14번하고 15번하고 16번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임대주택 정책 3개를 다 묶어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 안에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공급 3개가 다 섞여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14번부터 봅니다. 17회 때 나왔던 14번. 1번은 조세정책이라 좀 이따 보고 2번 봐요.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그럼 이건 무슨 정책 한 거예요? 임대료 규제. 그럼 머릿속에 일단 떠올라야 될 건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어때야 된다? 낮아야지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임대료보다 어떻대요? 높대요. 그럼 이건 규제 임대료가 더 높은 일이죠. 그럼 이때 무슨 일 벌어져? 아무런 효과 없다. 그래서 2번이 맞았어요. 아무런 효과 없다고 써놨잖아. 그래서 2번이 맞은 거예요. 그럼 옳은 거 찾으셨으니까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라면 이거 몇 번만 읽고 2번만 읽고 답 내셔야 돼.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꼭 뭐해? 밑에 읽죠. 그래놓고 5번 같은 건 처음 들어보니까 5번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는 이거 왜 틀렸대?
이러고 있어요. 3번 봐요, 3번.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그럼 이것도 무슨 정책? 임대료 규제. 그럼 2번에서 아까 최고가격제라는 건 물었잖아요. 그럼 3번은 당연히 뭐 물었겠어? 그 정책 효과. 그럼 주로 뭐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장기 효과 물어본다 했으니까 장기 효과 5개는 무조건 생각나야죠. 첫 번째 뭐? 공급량 감소한다. 두 번째, 초과 수요 발생한다. 세 번째, 암시장 형성된다. 네 번째,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의 주거 이동을 제한한다. 그러면 3번은 뭐 물은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정책 효과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기존의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한해요, 제한. 이사 갈 집이 없는데 어디로 이사 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정책? 임대료 보조. 그러면 이 임대료 보조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월세 내도 되죠. 근데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준 만큼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하러 가도 돼? 고기 사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른 자와는 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 고기요, 고기. 그럼 고기의 수요량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죠. 언제나 늘어나는 건 아니지. 왜? 나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의 소비량도 항상 감소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안 배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지가 짓고 싶은 데다 집 짓겠죠. 그럼 내가 이 집 가서 살으려면 거기까지 이사를 가야 돼요. 원하지 않더라도. 근데 누구한테 보조금을 주면?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지 선택의 자유는 누구한테 보조금을 줬을 때?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보다 훨씬 보장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랑 뭐랑 바뀐 거예요? 임차인과 이 공급자가 바뀐 거죠. 그 답은 몇 번 아까 맞는 거 찾아놨어요? 2번. 근데 그걸 까먹어, 문제 읽다가. 그래 놓고 5번 처음 들어보니까 5번 찍고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답이 앞쪽에 있을 때, 그것도 당연한 정답이 앞쪽에 있을 때는 안 읽어놓은 것도 괜찮아요, 어쩌고. 그 다음 15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럼 이것도 임대주택 공급정책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일 큰 포인트가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낮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이거 정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뭐 생각하시면 돼? 주공아파트. 그래서 2번. 임대료 규제는 아까 세 번째 정책 효과가 뭐였어요?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중가격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그냥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외운 대로 물어보니까. 세 번째,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낮아질 때, 그럼 이것도 임대료 규제인데, 규제 임대료가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럼 정책 효과 발생합니다. 그럼 그 정책 효과 중에 네 번째 게 뭐였어요? 가격 떨어진 만큼 질적 수준 떨어지죠, 뭘. 그럼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4번, 임대료 보조는 보조금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죠. 당연한 거 한 문장 준 거고. 5번, 임대료 상한제. 그럼 이것도 무슨 정책? 임대료 규제. 그럼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 나오는 건 무조건 뭐? 틀린 질문. 초과 공급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5번. 그러니까 얼마나 외우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면 더 좋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외우면 돼요, 외우면. 자꾸 읽어서. 그래서 다 맞을 수 있어요, 정책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맞아야 되고, 실제로. 16번 봅니다, 16번. 16번은 1번 질문만 하나 읽어볼게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요.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정책이에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그런데 지금 임대료 상승이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됐으니까 이때는 정책 효과 발생할 때죠. 그럼 그 정책 효과는 원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뭘 물은 거예요? 단기 효과 물은 거예요, 단기 효과. 왜? 23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 전에 맨날 나왔던 문제들은 뭐만 묻고 있어? 장기 효과만 묻고 있잖아요. 부작용만 묻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 근데 사실은 이 정책은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락한다고 그랬죠. 하락.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변하진 않는다고 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게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어디가 틀린 거예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줄어들질 않아서. 줄어들질 않아서. 그래서 아까 써드렸잖아. 임대료 규제할 때 정책 효과, 단기 효과 써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료는 정부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됐고 떨어졌고 공급은 불변인데 이 공급이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소하질 않아. 감소하지를.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죠. 그러니까 얘는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효과가 발휘된다가 틀린 것도 있고 그 효과가 발휘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줄어들질 않아서. 그래서 답은 1번. 출제자가 우죽 답답했으면 이걸 냈겠어요. 하도 장기 효과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그 세 가지만 드립답하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304페이지를 가보시면 304페이지를 가보시면 조세정책 나와요. 조세정책. 요약집으로는 112페이지 있고 기본서로는 304페이지 있는데 기본서 304페이지는 조세 개념, 목적, 조세 기능, 공평성과 중립성 중에는 기능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조세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언급이 돼요. 물론 틀리게는 안 냅니다. 조세의 기능을 틀리게 낼 만큼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내는 문제는 없으니까 읽어는 보세요. 세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306페이지 가셔서 조세정책에서도 시험에 내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서 일단 이거 개념을 알아야죠. 조세 전가가 뭐고 조세 귀착이 뭐냐. 그래서 의의에서 1번 보시면 조세 부담의 전가란 세금이 부과되면 이 세금을 자기가 다 부담한다? 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걸, 떠넘기는 거를 조세 전가라고 불러요. 그럼 2번에 있는 조세 부담의 귀착은 이런 조세 전가가 나타나면 원래는 이 세금이 다른 사람한테 부과됐다 하더라도 이 세금을 거래 상대방이 나눠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눠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얼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조세 귀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조세 전가와 조세 귀착의 개념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는 뭐 내냐면 시험 문제 내는 건 이 조세 귀착의 크기를 물어요. 요번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조세 귀착의 크기를 묻는다는 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수요자가 3분의 1 부담하고 공급자가 3분의 2 부담하는 거냐 아니면 반반 부담하는 거냐 아니면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다 내야 되느냐 공급자가 다 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본다고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조세 귀착의 크기는 뭐 갖고 판단하셔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가격 탄력성은 얘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판단할 때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1과 비교했었죠. 1과. 그래서 1보다 크면 뭐였고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근데 여기서 꼭 이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1과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1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라.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수요와 공급 중에 어떤 애가 비탄력적인 애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애가 탄력적인 애가 그만큼 세금을 어떻게 부담한다? 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몇 글자로 기억하시자? 4글자로. 그래서 뭐 비, 더, 탄, 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있으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값 주어지고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뭐 떠올리시면 돼? 비더, 탄덜. 근데 이거를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307페이지 보시면 2번에 내용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 그 위아래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 색칠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위에서 색깔 옅은 부분이 수요자 부담 부분이고 밑에 색깔 좀 진한 게 공급자 부담 부분이에요.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은 왜 위에 있는 걸 수요자가 부담하고 왜 밑에 있는 걸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는가를 연락에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럼 이 크기가 지금 여기서는 이 그래프 상에서는 두 개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이게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탄력성 값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값에 따라. 그래서 3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왼쪽에 있는 8개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눈으로 봐도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어때요? 탄력적이죠. 완만해요. 공급 곡선이 훨씬 더 가팔라서 비탄력적이고 그러면 그 세금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그래프도 눈으로 봐도 수요 곡선보다 공급 곡선이 훨씬 더 완만하죠.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값에 따라서 8가지 경우로 나눠서 수요자는 얼만큼 부담하고 공급자는 얼만큼 부담하는가를 일일이 다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뭔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그걸 또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말로.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걸 우리는 몇 글자로 외우고 말자. 4글자 비도탄도. 왜? 그래프만 나오면 눈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래서 307페이지의 그래프를 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307페이지는 그래프가 뭘 나타내냐면 얘는 가격이고 얘는 수요량일 때, 수급량일 때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때 균형가액과 그때 균형량이 만들어진 시장에서 이 시장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을. 그래서 이 세금을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내 소유예요. 갑소유예요. 갑소유. 근데 이 집에 갑이 살고 있어. 그럼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에 뭐가 나오면 재산세가 나오면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공시지가 이제 다 결정했으니까 아마 뭐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재산세가 높아질 거예요.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한 5% 정도 다 올라서 아파트 가격도 다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좀 늘어날 텐데 어쨌든 이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지금처럼 내가 살고 내 소유의 집에 내가 살고 있으면 이 재산세가 내 힘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세금 누구한테 떠넘길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 꽂혀 있으면 그걸 옆집에다 이렇게 옮겨놔? 그럼 그게 옆집으로 세금이 전가된 거예요? 아니면 그거 들고 가서 시댁 가서 내주세요 이래? 처갓집 가서 내줘요? 아니면 친구한테 내달라고 그래? 아무한테도 전가를 못해요. 이때는 이 세금 다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그러면 조세 전가와 기착은 이와 같이 재산세나 뭐 이런 세금이 부과될 때 내 소유에 내가 살고 있으면 이거 전가와 기착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럼 어떨 때 전가가 나오는 거예요? 갑의 소유인데 을이 살고 있을 때. 갑수에 을이 살 때. 즉 뭐에서? 임대주택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 부과 문제, 뭐 양도세 부과 문제는 뭐 또 다른 문제죠. 파는 거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재산세 부과 나오면 아 얘는 어디에 부과된 세금이구나. 임대주택. 그래야지 세금을 떠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자는 항상 누구로 생각하고 임대인. 여기서 수요자는 임차인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 자가 소유에 자가가 살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돼도 너가 전가할 데가 없어. 그냥 내가 내야 돼요. 내 돈 가지고. 그러면 이와 같이 내 소유의 집에 을이 살고 있는데 나한테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자기가 이 세금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이 세금을 어떻게 해요? 떠넘겨요. 어떤 방법으로? 세금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임차인 찾아가서 야 다음 달부터는 월세 5만 원씩만 올리자. 싫으면 나가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임대를 올리는 방법으로 임차인한테 그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시켜요. 그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요와 공급 배울 때 세금을 깎아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랬죠. 근데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월세 받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임대료 폐업 안 해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다? 줄어요. 근데 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된 거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부과된 거기 때문에 이 세금을 공급자한테 부과한 거니까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해요. 임차인은 뭔 재산이 있다고 세금을 내?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임대인한테.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됐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균형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만들어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어. 왜? 균형량이 줄었으니까. 이걸 이따 설명하는 뭐라 불러요? 조세 동결효과라 불러. 다 아는 얘기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임대인은 자기한테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 세금을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떠넘긴다며. 그럼 요 가격 올라간 부분이 결국 누구의 세부담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 세부담이요. 그래서 이게 수요자 부담이에요. 그럼 우리 책에는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설명을 안 해놓으셨던데 이 사람이 부담하는 이 금액의 크기를 한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부과된 조세 총액에다가 얘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밑에다가는 전체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더하기 공급의 탄력성 분의 상대적이니까 위에는 누구 올라와라? 공급의 탄력성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차인의 부담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얼만큼 부담할 거냐 이거죠. 임대인은.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그럼 이 곡선이죠. 이 곡선상에서 지금 실제로 공급량은 요만큼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아까도 했지만 이만큼의 공급량에 대해서 이 공급자가 받으려고 하는 최저가격, 이게 공급가격 있잖아요. 그럼 이 공급량을 이만큼만 한다면 이 공급자는 원래 가격을 얼만큼만 받아야 돼? 요만큼만 받아야지 물건이 팔려요.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 안 받고 가격을 얼마까지 올린 거예요? 요 노란 부분까지 올린 거죠. 왜 올린 거예요? 뭐 내야 돼서? 세금 내야 돼서.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럼 그 중에 윗부분은 누가 내준댔으니까? 임차인이 내준다고 했으니까 임대인이 부담하는 건 요 밑에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부담이 된다?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조용해지니까 그래프 안 그리고 이거로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책에는 꼭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실제로 계산하고 싶다. 똑같아요. 방법은. 어떻게 해라? 전체 조세 총액에다가 뭘 곱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 더하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 분의 상대적이니까 누르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 들으면 되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서로 어때요? 비슷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이 비슷해서. 왜? 보니까 지금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크기가 비슷한데 만약에 이 탄력성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수요가 보다 탄력적으로 변해요. 수요가 보다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건 수요곡선의 모양이 보다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겼던 수요곡선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요곡선이 보다 완만해졌으니까 수요가 보다 어떻게 됐고 탄력적이 됐죠. 누구랑 비교했을 때? 공급과 비교해 봤을 때. 공급선보다는 수요곡선이 훨씬 완만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니까 우리가 이거 비더탄다는 원래 어디 할 때 배웠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가격 신축성 할 때.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덜 오른다. 덜 올라요, 더 올라. 탄 덜이라고 써놓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올라요, 덜 올라요? 덜 올라요. 그래서 어디서 가격이 돼? 여기가 새로운 균형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즉 탄력적일 때와 비교했을 때, 아니 비탄력적일 때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오른 거예요? 덜 올랐어요, 덜. 그러면 이 가격 오른 부분이 새로운 균형에서 가격 오른 부분이 누구의 부담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임차인, 수요자 부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자 부담하는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왜? 공급곡선에 비해서 수요곡선이 훨씬 어떻게 되니까? 완만하고 탄력적이니까. 그럼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이만큼 되는 거죠, 이만큼.
그럼 수요자 부담하는 부분과 공급자 부담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큰 거예요? 임대인, 공급자 부담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거죠. 왜? 탄력성 값이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탄력적인 수요는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고? 덜. 비탄력적인 공급은 세금을 더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리한다? 피드탄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308페이지 나와 있는 8개의 그래프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다르게 하면서 이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려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그려? 그래프만 나오면 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로 푸세요, 그냥. 그럼 문제 풀 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결국 뭐예요? 뭐하뭐를 주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값을 주고 세금을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차피 문제 물어볼 건 정해져 있어요. 뭘 물어봐? 탄력성 값 주고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뭘 찾아라? 비탄력적인 애를 찾아. 헷갈리니까. 두 개가 나오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비탄력적인 애를 찾아서 그 비탄력적인 애가 수요면 누가? 수요자가. 만약에 비탄력적인 애가 공급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어떻게 부담한다? 더 많이 부담한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조세정책에서 첫 번째 물을 건 탄력성 값을 주고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누굴 찾아라? 비탄력적인 놈을 찾아. 그래서 그 놈이 수요면 뭐고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고 비탄력적인 애가 공급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이 간단한 걸 틀리니 얼마나 속 터져. 그 다음에 조세정책에서 물어보는 두 번째는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 효과예요. 경제 효과. 이거 다 요약집에다 써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써놓으셔야 될 건 뭐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수요와 공급에 뭐가 주어지고 탄력성 값이 주어지고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누굴 찾아라? 비탄력적인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탄력적인 애가 누구면 수요자면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고 공급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요. 설마 틀리진 않겠죠 이거. 그러니까 자주 안 묻지. 조세정책은 맨날 안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맞을까 봐 겁나니까. 그 다음에 조세정책에서 공부하실 두 번째는 310페이지 가시면 조세 경제효과라는 게 나와요. 근데 책에 써놓은 방식이 조금 불편한 게 우리 책에서는 1번에 토지세의 효과, 2번에 재산세의 효과, 3번에 양도세의 효과 그래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설명을 다르게 하죠. 그러면 양가로 3번에 양도세 경제효과라는 거에 1번에 공급의 동결효과라는 게 나오잖아요. 공급의 동결효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공급의 동결효과는 양도세에서만 발생하는 효과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책이 지금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이 공급의 동결효과는 이 세금이 토지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아무 상관없이 동결효과가 발생해요. 방금 전에 이거 그래프 그릴 때도 뭐 갖고 예를 들어서 풀었어요? 재산세 갖고 얘기했잖아요. 재산세. 재산세가 부과돼도 뭐가 생긴다? 동결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효과에는 첫 번째 뭐가 있고 조세 동결효과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뭐에 문제가 생긴다? 공평한 세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는 이 세금이 뭐 토지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아무 상관없이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도소득세 경제효과라고 설명되어 있는 조세 동결효과부터 보시면 이걸 영어로는 락인 이펙트라고 해서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눈여겨만 보아두시고 그럼 이 조세 동결효과가 뭐냐? 이미 우리 배웠어요 이거. 수요공급이론 할 때. 그 수요공급이론에서 아까 이 얘기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도 공급도 둘 다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소.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 조세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동결효과. 동결됐다는 거예요. 뭐 동결. 그냥 얼어붙었다는 얘기예요. 왜?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물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수요 공급이 줄어든다. 이거를 조세 동결 효과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세금은 아까 재산세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 세금은 어떤 관계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발생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일 때 조세정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한 거예요? 대부분 다. 공급자 임대인한테 부과한 거예요. 임대인. 그러면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동결 효과로 인해서 임대인, 공급자는 공급량을 어떻게 하겠다? 줄일 거 아니에요. 그게 조세 동결 효과예요. 그럼 아까 이것도 그 조세 동결 효과라고 설명했잖아요. 임대인한테 세금이 부과되니까 공급을 어떻게 해서 줄여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조세 동결 효과라 불러. 겁나 어려워서 미치겠네.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 거예요? 양도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시험 문제에서 양도세가 나왔었으니까 양도세가 부과되면 조세 동결 효과로 인해서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만 아시면 돼. 이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 배운 거고 말만 새로 붙인 거죠. 뭐라고? 조세 동결 효과라고. 두 번째 형평과세 문제는 공평한 세금의 문제예요. 공평한 세금.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걸 재산세에다 설명을 했는데 재산세가 아니더라도 양도세에서도 공평한 세금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세금에 대한 고유한 성격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냥 모든 세금에 다 공통적인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10페이지 재산세 경제효과라는 거에서 3번 봐요. 3번.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면 그럼 이런 세금을 우리는 정률세라고 부릅니다. 정률세. 소득의 크기나 재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 정률세.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세금은 10%. 1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세율은 10%. 그럼 이런 세금을 주택가치와 상관없이 똑같은 비율로 부과된 뭐라 부른다? 정률세라 부릅니다. 그럼 이거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공평한 세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은 이 사람은 10억 납부해야 되고 얘는 10만 원 납부해야 되니까 얘가 훨씬 더 크죠. 근데 100억짜리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세금 내도 당장 굶어 죽진 않죠. 그러니까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세금을 부과하면 이 사람은 이 10만 원이 이 사람 한 달 생활비일 수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오죠. 그럼 세액은 얘가 훨씬 더 크지만 부담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예, 이 사람의 부담이 훨씬 더 커요. 부담의 크기는. 실제 세액의 크기가 아니라 뭐예요? 부담의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세금으로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세가 부과되면 누구의 부담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고소득층의 세 부담보다 훨씬 어떤 거예요? 커요. 금액은 얘가 훨씬 크지만 느끼는 부담은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100억 버는 사람은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많으니까 면세. 10억까지 버는 사람한테는 1% 세금. 1억 이상 버는 사람은 5% 세금. 1억 미만으로 버는 사람한테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 세금 한 20%좀 내라. 이렇게 내는 세금이 있다면 이런 세금을 두고 역진세라고 부릅니다. 역진세. 근데 세상에 이런 역진세라는 건 있다 없다? 있어 이런 게? 그럼 이 나라에 살지 마세요. 이런 세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를 부과한 게 정률세를 부과한 게 마치 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역진세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평한 세금으로 봐라, 보지 말아라.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지금 우리 이번 달이 1월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지. 처음 듣는 거라.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과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 버는 사람한테는 세율 그대로 얼마 부과하고 10%. 1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금 어떻게 해? 1%. 그러면 이 사람이 내는 만 원하고 이 사람이 내는 10억이 그 값어치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슷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10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양도세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중과세 하고, 집을 한 채밖에 없어서 내 전 재산 파는 사람한테는 양도세 면제해 주고,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공평한 세금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진세 또는 차등과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세금이 어떤 세금이다? 오히려 더 공평한 세금이 될 거다라는 거 시험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는 것들만 잘 챙기세요. 내는 것들만. 여기까지 하시고 정책론은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는 기본서 335페이지 가셔서 위험과 수익부터 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본서로는 335, 요약집으로는 118페이지 있는 투자론부터 볼게요.